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을 잇따라 방문하며 한미일 3국 공조 강화를 확인하고 귀국한 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열리는 중국의 이른바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까지 북중러 3국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그동안 다자 무대에 나선 적이 없는 김정은이 전례 없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 그만큼 동북아 정세가 격변하고 있고 진영 대결이 첨예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정상국가임을 선전하려는 의도도 포함된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실용을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전략적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됐습니다. 첫 소식 먼저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의 항일전쟁 승전 80주년 열병식에 북한 김정은이 참석한다고 중국과 북한이 동시 발표했습니다. 俄罗斯总统普京、朝鲜劳动党总书记、国务委员长金正恩 중국이 푸틴에 이어 김정은을 두 번째로 언급한 만큼 열병식을 지켜볼 테난먼 막루에 북중러 지도자 세 사람이 중심에 나란히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북중러 정상 최초의 3자 대면이 이뤄지는 건데 별도의 3자 회동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한 상황에서 중국이 가세하는 북중러 삼각 협력 구도가 형성되는 모양새입니다. 김정은이 여러 나라 정상이 참석하는 다자 외교 무대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지도자로선 1965년 김일성의 인도네시아 반둥회의 10주년 행사 참석 이후 60년 만입니다. 이번 전승절 행사엔 상하이 협력기구와 브릭스 등 비서방권 정상들도 참석하는데 김정은과의 연쇄 회동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표로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지만 김정은과 의미 있는 접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김정은의 중국 방문 발표는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나왔습니다. 한미일 밀착에 대한 견제라는 분석과 함께 러시아와 가까워지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북중 관계도 회복하겠다는 건데 김정은 방중 배경, 지선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김정은의 방중 결정 발표는 한미 정상회담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제가 대통령을 뵙기 전에 미리 일본과 만나서 대통령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를 다 미리 정리했다. 김정은의 방중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간다는 점도 방중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밀착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추가적인 경제 지원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하는 건 지난 2019년 이후 6년 8개월 만입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관계는 지속이 되겠지만은 북한으로서는 그 이후의 상황을 대비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할 그런 시점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대화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 데 따른 전략적 움직임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1,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한 달 전 나란히 중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중요한 외교적 결정을 앞두고 북중이 대응 전략을 논의했을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김정은이 예상을 깨고 다자 외교 무대에 나선 건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전략적 계산이 깔린 행보란 분석입니다.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쥐려는 김정은의 결정에 우리 외교 전략도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우리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때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요. 김정은의 행보가 회담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언론도 관심이 큰데 이번 방중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은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한반도 비핵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중북 관계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중국과 소통을 지속해왔다며 이번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방중 일정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오늘 발표가 난다는 것도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도 이런 영향이 기저에 깔려 있다며 우리가 잘된 것들이 북한 움직임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북 간 대화 채널은 열려 있다며 언제든 대화할 뜻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앞선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의 방중 내용이 공유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당시 두 정상은 김정은에 대해 의기투합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I mean, it's hard to say that, but I'd like to meet him this year.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김정은의 방중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 재개를 위한 포석일 수 있다며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의도란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일본 언론도 북중 관계 복원 신호이자 트럼프 정권을 의식해 북중러 3국 협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짚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 뭐죠? 김정은의 승부수입니다. 네, 지금 리포트 보셨습니다만 네. 김정은이 정적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네. 의도인가요? 네, 북한은 김정은의 외국 방문을 그동안 이 도착 후에나 발표하거나 아예 비밀에 붙여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한미동맹 관계를 선언하고 한미일 공조도 강화하기로 하자 곧바로 방중을 발표했습니다. 북중러 밀착 카드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김정은의 외교 승부수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저는 이걸 네 가지 크게 의미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먼저 북중 관계를 회복, 강화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압박입니다. 세 번째는 핵을 보유한 정상국가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겠다는 의미가 깔려 있고요. 네 번째는 한국 패싱입니다. 네, 네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그럼 하나하나 한번 짚어볼까요? 네. 다소 소원했던 북중 관계 이번에 복원이 될까요? 네, 중국은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기색을 보여왔습니다. 네. 그래서 시진핑과 김정은이 2018년 달엔에서 같이 산책한 것을 기념하는 발자국 동판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북한 돈줄인 노동력 유입도 막았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런데 이번에 한미가 신한미 동맹을 추진하면서 안미 경중은 없다고 하자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과는 상과 물로 이어진 이웃이라면서 교류 협력 강화를 선언했습니다. 북한을 앞세워서 한국에 경고장을 날리고 반서방연대도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앞으로 북중 관계는 급속도로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파병을 통해서 러시아와 혈맹 관계를 만든 데 이어서 네. 중국과 동맹도 복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중국과 북한은 서로 간에 피로 맺어진 뭐 동맹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북한은 이번 방중을 통해서 그럼 미국에는 어떤 메시지를 내놓으려고 하는 겁니까? 네, 북한은 그동안 이재명 정부는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 시진핑의 손을 잡음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래도 당신 가만히 있을 거야? 내 손 안 잡을 거야? 대화 제의해봐 라고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10월 경주 에이펙에 만일 온다면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네. 또 김정은과 물밑 회담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뭐 김정은이 경제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죠.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을 방문하거나 예. 북한, 원산 이런 것을 방북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상당히 이례적인 외교 무대일 것 같아요. 네. 다자 무대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죠, 그동안요. 그리고 북중러 정상이 한꺼번에 모이는 것도 처음이죠. 맞습니다. 이 은둔 국가인 북한은 이 다자 외교를 체질적으로 좀 싫어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김정은도 사실은 외교 무대에 나선 적이 없습니다. 1대1 외교만 했죠. 네.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 그 관례를 깬 겁니다. 예. 그것은
국제적으로 다자무대에 나섬으로써 핵을 가진 정상 국가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네. 이 북한은 지금 이 유엔 대북 제재를 받고 있어서 그렇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니까 대북 제재도 이 무력화시키면서 외교적 고립도 탈피하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혹시 이 대통령이 전승절 때, 이른바 뭐 정승절 때 네. 중국에 갈 가능성 없겠죠? 네, 사실 뭐 진보 진영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사실 그동안 정부가 대북 유화책을 여러 개 쓰면서 대화 제의를 예. 했지만 북한은 걷어차버렸습니다. 예. 이번 방중도 남측과 대화는 관심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을 하는 것은 그 외교 관례도 어긋나고요. 예. 그리고 사실 실익도 별로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북한의 전략에 말려 들어갈 수 있고 또 어렵게 정상화해온 우리 그 한미 동맹도 사실 흔들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면에서는 가능성이 없지만 예. 대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지 않습니까? 네. 우 의장이 대신해서 시진핑, 푸틴, 김정은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비밀 친서 또는 뭐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아하, 예. 북한한테 김정은한테 뭔가를 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섣부른 대북 접근은 금물입니다. 미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네. 근데 정상과 이제 국회의장이 좀 급이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 있다 보니까 네. 실제로 접촉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물론 있습니다. 뭐 만나기는 만나지 않을까 싶네요. 어떤 네. 메시지가 오갈지는 좀 궁금해지네요. 네. 배 에디터 잘 들었습니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은 내란 방조 혐의 등과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특검이 주요 혐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고 계엄을 막지 못한 걸 과연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걸로 보입니다. 먼저 안혜리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굳은 얼굴로 서울구치소에서 나옵니다. 구속영장 기각 예상하셨나요? 향후 수사에 적극 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내란 특검이 청구한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중요 사실관계와 한 전 총리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6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대통령실 CCTV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막지 않고 오히려 도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특검 주장처럼 계엄을 막지 못한 게 죄가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걸로 해석됩니다. 특검팀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영장 청구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아무리 타깃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특검 수사라지만 헌정사상 유례 없이 전직 총리까지 구속할 사안은 아니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영장 기각이 다른 국무위원들 수사에도 영향을 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특검은 6가지 혐의를 들어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공영서류 선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판사 출신 법조인은 형사상 방조죄는 엄격한 해석을 요구한다며 계엄 선포를 당일에 알았던 한 전 총리에게 방조를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특검이 무리하게 인신구속을 시도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대통령이 본인의 의사를 꺾지 않고 그냥 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제도상 어떻게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 거예요.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으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특검의 사기가 꺾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뭐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사기가 좀 꺾이는 일이죠. 문어발식으로 혐의를 적용해 일단 구속부터 시키려는 특수부 검사식 수사 행태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은 사법부를 다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장 발부용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까지 또 들고 나왔는데 원하는 결과만 내놓을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겁니다. 더구나 이번에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불과 며칠 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민주당 환영했었죠. 결과에 따라 잣대가 달라지는 민주당을 어찌 봐야 하는 건지 계속해서 고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이 정치특검의 무리한 수사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에선 납득할 수 없다. 무슨 사실관계를 다투느냐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불과 보름 전 같은 판사가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때만 해도 상식적 결정이라고 반색했는데 이번엔 정의가 삐뚤어졌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고위공직자를 바라보는 카르텔 자체가 너무 강력하고 법과 정의가 그런 권력 앞에 좀 삐뚤어진 게 아닌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법원이 사법의 최고의 보루로서 내란을 종식하는 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주체라는 그런 책임감을 상실한 게 아닌가. 특별재판부는 현행 헌법 체제에서 한 번도 없었고 과거 김명수 대법원도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에 위헌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를 재판하고 있는 지기현 판사의 술접대 의혹을 다시 거론하며 인사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정치권이 재판 결과를 문제 삼아 재판부 공격을 반복할 경우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여야가 모두 새 당 대표를 뽑고 나서 처음으로 연찬회를 열어 9월 정기국회 전략을 이 시각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00개가 넘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는데 야당 반발이 예상되는 법안도 많습니다. 먼저 민주당 워크숍 현장부터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민 기자, 민주당이 중점 처리하기로 한 법안 어떤 것들입니까? 네, 민주당 의원들에게 지급된 이 파란 수건에는 개혁이란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대법관 증원 등 224개 중점 처리 법안을 선정하고 이른바 이 개혁을 앞세워서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검찰청 폐지 관련 내부 엇박자를 의식한 듯 불협화음 없이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도로 내란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과 우리가 앞으로 험난한 과정을 또 마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박따박 법 하나하나를 통과시키도록. 중점 처리 법안은 3대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기관을 늘리고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물갈이하는 법안, 또 방통위를 개편해 이진숙 위원장을 물러나게 하는 법안 등도 포함됐습니다. 당정 간 이견을 노출했던 정성호 법무장관도 연찬회에 참석했다는데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네, 정 장관은 입법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겁니다. 검찰청 폐지 강론에서 신중론을 펴며 당내 강경파 의원들과 다른 목소리를 냈었는데 이 내부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한 발 물러선 걸로 보입니다. 다만 당내에서도 정청래 대표가 꾸린 특위와 이 법사위원들 의견이 엇갈리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위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 산하로 두자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법사위원 상당수는 법무부에 두자는 정 장관 의견에 공감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민주당은 다만 9월 25일로 정해놓은 정부조직법 개편 시기엔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워크숍 현장에서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연찬회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 예고에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이란 말까지 나왔다는데요. 자, 변정현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네, 상임위별 토론이 끝나고 지금은 시도별 토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아내기 위한 전열을 가다듬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에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찬회는 장동혁 대표 취임 뒤 첫 공식 행사인 만큼 장 대표는 죽기를 각오하고 앞장서서 싸우겠다며 결기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연찬회 중 특검이 당 중진인 권성동 의원에 대해 소환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 탄압이란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권 의원도 연찬회에 잠시 참석했습니다. 또 강경파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된 데 대한 대응으로 법사위 간사를 나경원 의원으로 전격 교체했습니다. 오선 중진 의원이 상임위 간사를 맡는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드러난 내분을 수습하는 것도 이번 연찬회의 중요한 과제일 것 같은데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송원석 원내대표는 과거의 아픈 상처를 들춰내 연연하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의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를 자꾸 덜추어내가지고 거기에 여인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미래를 향해서 가자. 의원들도 국정감사 등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기 위한 방안에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첫 중진회의를 열고 갈등 극복에 대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엔 전대 기간 장 대표를 강하게 비판해온 조경태 의원도 참석했는데 당을 통합하고 단합하자고만 했고 장 대표도 내부 총질 세력 결단과 같은 언급 대신 중진들의 의견을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민수 최고위원이 제기한 당원 게시판 관련 조사도 당분간은 할 생각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연천회장에서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여야가 날카롭게 대치하는 가운데 오늘 새벽 귀국한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 만남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내심 1대1 회동을 원하는 듯합니다. 야당과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떻게 할지 궁금해집니다.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일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공항에 내리자 김민석 총리 등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정상회담 내용을 설명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장 대표는 일단 형식과 의제가 중요하다며 정식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이 제안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저는 영수회담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 식사하고 덕담 나누는 걸 영수회담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상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배제한 1대1 회동을 요구한 걸로 풀이됩니다. 단독 회동이 이뤄질 경우 장 대표는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속도 조절 등을 요구할 걸로 관측됩니다. 지난해 4월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첫 회동에서 15분 동안 A4 용지 10장을 읽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 당시 장면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여야 지도부 회동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는 고위공직자 후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금과 과태료를 체납해 자동차와 집을 10여 차례 압류당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장본인입니다. 체납 세금의 종류도 여럿인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부랴부랴 모두 납부했다고 합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멘토이자 소득 불평등과 공정경제를 주로 연구해온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평등한 경제적 기회를 추구하는 건강한 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최적의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주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 시절부터 세금과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해왔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밀려 차량 2대가 모두 14차례 압류당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재산세 45만 원을 내지 않아 아파트까지 압류됐고 그때서야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독촉을 하고 이제 안 내면은 독촉장을 발행하거든요. 독촉장 발행하는 독촉 기일까지 안 내면은 압류를 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도 2021년과 2022년을 제외하고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납부가 늦었습니다. 특히 2023년분 일부는 후보자 지명 이후 뒤늦게 납부했습니다. 주 후보자는 일정이 바빠 기한을 놓치거나 신고에 미숙했다고 했지만 야당은 기본 납세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정위를 이끌 수 있냐며 비판했습니다. 재산 25억 원을 신고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다음 달 5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법무부 산하 외국인 보호소 직원이 수용 중인 난민 신청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외국인을 보호해야 할 기관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이 벌어진 건데 사건은 1년 가까이 은폐돼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먼저 조윤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청주 외국인 보호소 생활관 내부 CCTV 영상입니다. 직원 A씨가 외국인 수용자의 다리를 잡고 불투명한 유리창 뒤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더니 수용자를 눕혀놓고 주먹질을 하고 팔꿈치로 찍어 누릅니다. 일방적인 폭행이 13번이나 이어집니다. 쓰러진 수용자를 걷어차고 나가더니 잠시 후 다시 돌아와 뒷목을 잡고 벽에 세운 뒤 넘어뜨리려는 듯 수차례 발길질을 합니다. 폭행 피해자는 예멘인 난민 신청자입니다. A씨는 당시 수용자끼리 다툼이 있어 말린 것이고 직원들도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치고받고 싸웠는데 오히려 직원들이 들어가가지고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떼도는 과정에서 이제 거치게 밀어붙였죠. 하지만 보호소 직원이 맞는 장면은 CCTV에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A씨는 또 다른 수용자를 전기 충격기로 위협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촬영 안 하고 그냥 뭐 지직하고 야 빨리 수갑차 뭐 이런 의미지. 출입국 관리법은 수용자에 대한 강제력 행사가 안전과 질서 유지 등을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영상 속에는 가해 직원 외에도 다른 직원들이 8명이나 보입니다. 이들은 폭행을 맡기는커녕 지켜보거나 심지어 CCTV를 가리는 듯한 행동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취재가 시작되자 곧바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서 조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A씨가 예멘인 수용자의 발목을 잡고 구석으로 끌고 가지만 옆에 있던 직원 3명은 가만히 지켜만 봅니다. 한 직원은 생활관 내부로 들어가 수용자의 상체를 붙듭니다. A씨가 수용자에게 주먹질을 시작하자 또 다른 직원 2명이 CCTV를 등지고 섰고 결과적으로 폭행 장면이 가려집니다. 당시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를 제외하고 폭행 현장에 있던 직원은 최소 8명입니다. 청주 외국인 보호소의 직원 상당수가 수용자에 대한 무차별 폭행에 가담하거나 방관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21년도에도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수용자 가혹행위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속칭 새우꺾기 방식의 보호 장비 사용 행위 등 인권 침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보호소 내에 인권보호관을 지정하고 인권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조사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서 일어난 폭행에 대해 법무부는 취재 시작 전까지 1년 가까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폭행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즉시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어제 통일교회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불러 조사한 특검이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총리 비서실장을 지낸 서희건설 회장 사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3시간 반 동안 특검 조사를 받고 나옵니다. 통일교회 전당대회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특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 의원은 돈을 받은 적 없고 결백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직 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영장 심사가 열릴 수 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를 구속 후 5번째로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추궁했고 김 여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거나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특검은 내일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김 여사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도 이어졌습니다. 특검은 명품 목걸이를 선물했다고 자수서를 제출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 박성근 전 총리 비서실장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5천만 원대 명품 시계를 줬다고 주장한 대통령실 로봇계 공급업체 대표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시계 관련해가지고 대가성 없다는 입장은 동일하신가요? 100%요. 성실히 원하는 대로 해가셨고. 특검은 김 여사의 귀금속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집도 압수수색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오늘 서울 시내 7개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이 또 접수됐습니다. 교직원과 학생들이 대피했고 경찰과 소방, 군 당국까지 출동해 수색에 나섰는데요.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황재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창 수업이 이뤄져야 할 오전, 학생들이 줄지어 교문을 빠져나갑니다. 곧이어 경찰차와 구급차가 출동합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팩스가 들어왔고 학생과 교직원은 급히 대피했습니다. 11시쯤에 학교에서 나가라는 조치를 받아가지고 물어봤더니 이제 폭발물이 학교에 있다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온 학교는 이렇게 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요. 오늘 예정됐던 졸업생 수능 원서 접수도 한때 중단됐습니다. 이 학교를 포함해 서울 7개 고등학교가 비슷한 내용의 폭파 협박 팩스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좀 사건이 있다 보니까 무서워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경찰과 소방은 물론 군 당국까지 나서 수색 작업을 펼쳤지만 폭탄이 발견된 곳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협박 팩스가 최근 일본 변호사 명의로 발송된 것들과 동일한 것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짜라고 하면 불안감 조성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실제 상황이라면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1년 넘게 이어지는 거짓 폭탄 협박에 사회적 불안과 공권력 낭비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대형마트에서 고양이 탈을 쓰고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 사건 어제 전해드렸죠. 경찰이 여성을 검거하는 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하루 만에 삭제했습니다. 흉기를 그대로 보여준 데다 특정 질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조장한다는 비판 때문이라는데요.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양손에 흉기, 소름 끼치는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경찰의 공식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고양이 탈을 쓴 20대 여성이 마트로 들어온 뒤 고객과 마트 관계자들에게 흉기 난동을 벌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양손에 흉기를 든 채 겁에 질려 도망치는 아이를 쫓아가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올린 영상엔 방송 화면과는 달리 흉기가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버리세요. 영상 후반부엔 흉기 난동을 부린 여성이 특정 병력이 있었다는 문구까지 달아놓았습니다. 관련 단체들은 편견과 혐오를 조장했다며 경찰청에 항의 공문을 보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흉기 사건은 정신질환자보다 사실 일반 사람들이 사건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사회의 편견과 혐오를 더 심화시켜가지고 경찰은 신속한 현장 대응을 홍보하기 위해 올린 영상이라며 흉기를 노출시키면 안 된다는 등의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도 가서 이제 이 피해 없이 단시간 내에 제압을 잘했다라는 부분에 홍보는 맞죠. 맞습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은 물론 경찰을 비난하는 댓글까지 쇄도하자 경찰은 20시간 만에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혼자 사는 중장년 남성을 노린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금을 입금하는 과제를 수행하면 여성과 소개팅을 할 수 있는 회원 카드를 발급해 주겠다고 속여서
거액을 뜯어내는 방식인데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임희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19년째 혼자 사는 60대 남성 A씨. SNS 광고를 보고 이성을 소개해주는 업체에 연락했더니 회사가 주는 입금 미션을 수행해야 회원카드를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여성과 직접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여성분들은 회원카드가 다 있다는 거예요. 회원카드를 만들어야 이분을 만날 수가 있는데 입금 미션은 돈을 뜯어내기 위한 사기였습니다. 처음 일당의 계좌로 5만 원을 입금하자 5만 8천 원을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미션 단계가 올라갈수록 입금할 금액이 커졌고 급기야 A씨가 실수를 해 회사 데이터가 망가졌으니 복구비를 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800만 원 넘게 갈취당했습니다. 60대 B씨는 같은 방식의 로맨스 스캠 조직 4곳에 총 5,500만 원을 뜯겼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속으로만 주고받았을 뿐이지 그 여자들도 내가 볼 때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외국에 있는 범인들을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로맨스 스캠 피해를 별도 집계하기 시작했는데 2024년 한 해에만 신고 1,254건, 피해액 675억 원에 달했습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대포폰을 만들어준 통신사는 등록을 취소하고 금융사에는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배상 책임을 물리는 등 파격적인 대책들이 많은데요. 박상현 기자가 설명합니다. 검찰이라며 걸려오는 낯선 전화. 서울중앙지검 기능범죄수사일부 검사입니다. 은행에 대출금 상환 요구까지. 모두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인데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통합대응단을 신설해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내에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보이스피싱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 금융기관, 통신사가 함께 움직여 신속히 전화번호 차단, 계좌 지급 정지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불법 개통 휴대전화, 이른바 대포폰에 대한 이동통신사의 감독 의무도 강화됩니다. 대포폰 개통이 한 번이라도 적발된 대리점은 통신사와 계약이 해지되고 불법 개통이 다수 발견된 통신사는 등록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의 배상 책임도 강화됩니다. 금융사의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의 어떤 금융 거래를 안전하게 해야 되는 책무는 당연히 금융회사들이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좀 소홀히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가 이제 정부의 판단입니다. 해외에서 건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둔갑시키는 사설 중계기 사용도 전면 금지됩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민생 회복을 위해 전 국민에 발행된 소비 쿠폰이 지급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국민 한 명당 최소 15만 원씩 총 9조 원이 넘는 나라 돈을 썼는데 체감 효과 어떨까요? 정은아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재래시장. 소비 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지만 거리는 예전처럼 한산합니다. 처음에는 좀 손님이 늘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소비 쿠폰들을 다 쓰셨는지 조금 줄었어요. 소비 쿠폰 발급으로 손님이 늘 것을 기대했지만 평일 낮 시간인데도 큰 식당 안은 손님이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주문이 끊긴 식당 냉장고는 재고로 가득 찼습니다. 요즘엔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10만 원인가 또 나온다 그러죠, 9월 달에. 전혀 우리는 기대를 안 합니다. 왜 했는지조차 좀 궁금할 정도로. 소비 쿠폰 발급 2주차에 지난해 대비 10% 늘었던 카드 매출은 4주차에 들어서면서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처음 왔을 때 좀 더 많았었고요. 지금은 하루에 한 2번 정도로 거의 다 쓰시는 것 같고 보면 가끔가다가 한 분 정도 잔액 좀 많이 남아있는 분이 있긴 한데 소비 쿠폰 사용처 등에 제한이 있는 데다
소비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이어서 소비 쿠폰 효과가 반짝 특수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제 순환의 어떤 좋은 그런 흐름을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가 필요한데 단편적인 정책 몇 가지로 이렇게 쉽게 달성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는 다음 달 카드 사용 증가액 중 20%를 돌려주는 상생페이백과 4조 6천억 원 규모의 2차 소비 쿠폰으로 내수 진작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최근 미국의 대표적인 셀럽 킴 카다시안이 한국에서 피부과 시술을 받았다는 인증 사진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죠. 한국의 미용 산업 K-뷰티의 인기가 이제는 의료 시술로도 이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우리나라 피부과를 찾은 외국인의 수 15년 사이 117배 늘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강남의 병원에 온 태국 국적의 38살 어나농 씨. 피부톤이 밝아진다는 레이저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효과에 만족해 매달 한두 번씩 꾸준히 병원에 오고 있습니다. ก็ถ้าที่เกาหลีคุณหมอจะมีความเชี่ยวชาญเฉพาะทางให้ความปรึกษาที่ละเอียดมากแล้วก็มีนวัตกรรมที่ล้ำสมัยกว่าแล้วก็ผลลัพธ์ดีกว่าค่ะ 국내 병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는 2009년 6만여 명에서 지난해 117만 명으로 2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피부과를 찾는 외국인은 같은 기간 무려 117배나 늘었습니다. 국적별로 일본이 전체의 37.7%로 가장 많고 중국, 미국 순입니다. 빠르고 다양한 피부 미용 시술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K-뷰티가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또 유명해지면서 수술을 하면서 피부도 좋아지고 싶다. 이런 수요가 상당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4억 명 가까운 SNS 팔로워를 가진 킴 카다시안이 얼굴에 마취 크림을 바르고 누워 있습니다. 최근 강남과 용산 등지를 돌며 최소 4곳의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유행을 선도하는 인플루언서답게 시술 효과를 묻는 네티즌들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이른바 K-피부과가 세계인을 더 끌어당기려면 의료관광 비자의 문턱을 낮추는 식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 가톨릭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어린 학생들이 희생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인종, 종교에 대한 증오심을 평소 드러냈던 걸로 알려졌는데 미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경찰차와 구급대가 출동하고 아이들은 학부모와 부둥켜 안고 서로를 위로합니다. I was just at church, and I heard something like really loud, like I thought it was fireworks in the church, and then I saw the shooting. 현지 시간 27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한 카톨릭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학교 성당 창문을 통해 세정의 총기로 미사 중이던 학생과 교사를 향해 난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17명이 크게 다쳤는데 일부는 위중한 상태입니다. The shooter was armed with a rifle, a shotgun, and a pistol. This was a deliberate act of violence against innocent children and other people worshiping. 범인은 SNS 영상을 통해 자신의 범행을 예고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유대인 등에 대한 증오 메시지가 총기와 탄창에 적혀 있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이번 사건을 증오범죄이자 국내 테러로 규정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함께 기도해달라며 이 끔찍한 상황을 계속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명령에 따라 백악관을 비롯해 미국의 모든 공공건물에 이달 말까지 조기가 개항됩니다. CNN은 올해에만 미국 학교에서 44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18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추진 중인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엔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 외신 기자들이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학생 비자 유효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한다고 했는데 유학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비자 유효기간 새 규정안입니다. F비자를 받는 외국인 학생과 J비자를 받는 교환 방문자의 비자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동안은 졸업할 때까지 장기 체류가 가능했지만 이제 4년 안에 학업을 마치지 못하면 비자 연장을 신청하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5년간 유효한 언론인 비자는 최대 240일로 대폭 축소했고 연장도 240일까지만 가능합니다. 국토안보부는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 남기 위해 교육기관에 계속 등록하는 방식으로 영원한 학생이 됐다면서 이번 규정안으로 비자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정안은 3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됩니다. 이들 비자들로 미국에 체류 중인 각국 유학생과 언론인 등은 약 200만 명으로 확정안에 따라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도 하고 살아볼 목적으로 가는 학생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비자를 갖고 유지하려면 석사, 박사를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4년 규제를 해보면 이제 시작부터 어렵게 되는 거죠.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임기 말인 2020년에도 비슷한 규제안을 발표했지만 바이든 정부가 철회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열흘간 이어진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오늘 끝났습니다. 적 지휘부를 타격하는 임무를 맡은 특전사 부대의 해상 침투 훈련 장면이 공개됐는데 F-16 등 미국의 항공 자산도 동원됐습니다. 이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군 UH-60 블랙호크 헬기에서 특전사 대원들이 차례로 바다에 뛰어듭니다. 헬로캐스트라 불리는 저고도 이탈 방식으로 은밀한 침투를 위해 별도의 잠수 장비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고속 고무보트에 올라탄 대원들이 15km 떨어진 저반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정찰조가 침투해 지형을 파악하고 통신병이 좌표를 불러줍니다. 이후 미 공군의 F-16 전투기가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자 대원들은 다시 헬기에 올라 작전 지역을 이탈합니다. 이번 훈련에는 비성부대로 불리는 구공수 특전 여단과 미7공군 604 항공지원 작전대대가 투입됐습니다. 전시의 후방에 침투해 교란 작전을 펼치고 상황에 따라 적 지휘관을 제압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 한미동맹의 강력한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유사시 적을 압도할 능력과 태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훈련을 끝으로 열흘 동안 이어진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은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한미연합사의 훈련 결과 발표문엔 지난해와 달리 북한이라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대신 적 도발과 지역 안정 같은 모호한 표현이 사용됐는데 한미 훈련에 민감한 북한을 의식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또 당초 발표한 대로 야외 실기동 훈련 40여 건 가운데 절반은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어김없이 비가 온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거든. 나도 될 때까지 하면 안 될까 싶어서. 인디언 기우제, 정치판에서 참 많이 쓰는 말입니다. 원래는 끈질긴 인내심을 칭찬하는 아름다운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될 때까지 하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온 하명 수사, 먼지까지 탈탈 터는 별건 수사입니다. 우리 헌법은 죄형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범죄와 형벌은 법률에 딱 정해져 있어야 하고 건전한 상식으로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모호한 혐의로 법망에 집어넣고는 죽든 살든 그건 내 문제라고 내팽개치면 그건 법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 서류 손상 등등 한아름의 죄목을 얹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습니다. 국무총리라는 제1보좌기관이 계엄을 막지 못한 게 유죄라는 논리였죠. 그런데 법원 생각 좀 달랐습니다. 중요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고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한 전 총리도 깔끔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락가락 말이 엇갈렸는데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법원은 특검이 무리하게 기우제를 지낸 걸로 봤습니다. 아이러니는 따로 있습니다. 야당 시절의 민주당, 지금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대단히 화가 많이 나셨죠. 별건의 별건 수사를 계속하고 인디언 기우제처럼 죄가 나올 때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수사가 과하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인디언 기후재식 수사가 본격적으로 막을 연 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때였습니다. 이례적인 현직 검사의 자살에 적폐청산한다고 도대체 몇 명을 죽일 거냐. 이재수 장군은 참 강직한 참군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소위 적폐청산 과정에서 5명이나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법이 조심에 조심을 거듭하지 않으면 칼보다 무서운 폭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600년 전 성군이 그때 벌써 위험을 간파했는데 21세기 대한민국은 여전히 기우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8월 28일 윤종호 앵커 칼럼, 비 올 때까지였습니다. 더위가 주춤하나 싶더니 한낮 폭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은 폭염 경보로 확대됐는데요. 낮에는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일 소나기 구름대가 발달하겠습니다. 중부지방에 5에서 많게는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특히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에는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은 구름 많겠습니다. 강원 산지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부산이 26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1도, 광주 34도, 대구 35도까지 오르면서 매우 덥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 일요일 밤 중부를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28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